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은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많은 순간순간에 사람 때문에 멈췄던, 브레이크가 걸렸던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던 한 분이 계세요. 저에게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어른이 되어주셨던 분. 관계가 흔들리거나 제가 무언가를 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른이 어른에게 해줬던 되게 귀한 조언이었거든요. 사실 되게 귀한 이야기라서 풀고 싶지 않지만 저는 사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내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좀 저를 힘들게 하는 지점이었는데, 그때 제 인생의 어른 쌤정님이라는 분이세요. 쌤정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품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높이 이렇게 날아오르려고 하면 할수록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야. 그런데 너는 앞으로 더 빛날 거고,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건데, 그럴 때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품지 못하면 결국은 네 그릇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걸림돌이 생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슬픔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기쁨을 기쁨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지 않아도 받는 상처가 있다.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고, 네가 미워서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미워서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다라는 말이 있대요. 사람은 비교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된대요. 근데 내 주변에 잘난 사람이 계속 있으면 이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 요거를 이해하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계속 괴로워진다. 그 괴로운 감정 때문에 스스로 사람을 밀어내고 사람을 불신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으면, 그러면 너의 그릇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조언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두 번째 조언은 그거였어요. 논쟁하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아라. 왜냐면 사실 뭐 제가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학교 밖에서 다른 프로젝트도 해보고 뭐 상담도 해보고 코칭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고는 하는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해서 돈 될 것 같아? 그거 한다고 무슨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거 한다고 너 애 팽겨치고 뭐 하고 있어?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사람을 계속 설득하려고 했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가 너무 좋고 이것도 너무 좋고 이거 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감이 있어서 사실 돈 안 받아도 괜찮아,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지거나 그 사람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는 순간 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에서 끝나면 좋은데 집에 와서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나? 맞아. 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계속 소진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쌤정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는 논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앞으로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사람들 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고 언제 갈래? 그럼 늦어. 너가 지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지 않아도 네가 저만큼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돼. 칼날을 칼날로 하면 피부림만 난다 이거예요. 누군가 칼을 들이밀었을 때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위트가 있다면 너는 되게 롱런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더 많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조언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미래였어요. 너가 앞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할 거잖아. 그런데 사람을 키우다 보면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네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기쁨으로 함께하지 못하면 너는 그 성장이 멈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밖에 나와서 어른들을 코칭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책 수유 과정도 하고 뭐 브랜딩도 해드리고 콘텐츠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책 쓰기 기획을 해드렸는데 제가 낸 책보다 책 훨씬 더 잘 판 분도 있거든요. 베스트셀러 되고 몇만 부 팔리고 막 유명해지고 막 갑자기 막 뉴스에 나와 막 이런 분들도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내가 저 사람을 코칭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알려줬는데 제가 나보다 더 잘났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진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아차렸어요. 근데 그때 그 조언을 들었을 때는 당연하죠. 당연히 기뻐하겠죠. 축하해 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제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쌤정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시간이 흘러서 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성장시킨 사람들에게 내가 질투를 느끼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 질투를 느끼는 감정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첫 번째는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응원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자. 이걸로 좀 바뀌었어요. 저의 인생의 어른이었던 쌤정님이 해주셨던 그 조언들이 저한테는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흔들릴 때, 관계에서 힘들 때 나침판이 되어주는 조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찐으로 와닿네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흔을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마흔은 불혹이다. 흔들림 없는 나이다. 아니더라고요. 마흔도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랑 조금 다른 점은 고요한 가운데 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내가 30대 때 그 인생의 어른을 만나지 못했다면 더 많이 요동치고 더 많이 힘들어하고 더 많이 풍파를 맞아야 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잘 자요. 나도 자야지. 뭐가 제일 부러웠어요? 어떤 거야? 책쓰기 수강생. 직장 생활하면서 일이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 사실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사람을 만날 때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해야 할 사람, 조금 조심해야 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같이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목적이 있는 대화를 원하시더라고요. 내 목적이 있어. 그러면 보통 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모임을 나간 적이 있어요. 네트워킹을 모임을 나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아이가 섞인 E형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내가 먼저 다가서고 말도 걸고 명함도 주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관찰자적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분명히 A라는 사람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내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사람 옆에 누군가가 없어. 그러면 이제 빨리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위를 살펴보는 게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모임 안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막 가서 서로 명함을 주려고 눈치 작전을 막 펼치고 있는데 저는 결국 명함을 못 드리고 나왔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그 모임을 원래 주최했던 대표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엄청 잘 보이려고 했던 그분이 쟤 누구야?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와서 이렇게 명함을 주고 나랑 어떻게든 연을 연결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분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 그 대표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빠르게 나한테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액션을 한다거나 입에 바른 말을 한다거나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급하게 막 다가오는 사람들은 아, 내가 조금 조심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목적이나 수단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런 사람은 내가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만났을 때 맞아요.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로 만났고 굉장히 여러 번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나서 저는 더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진득하게 나를 봐주는 사람일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율PD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막 콩깍지가 씌어서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워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3번, 4번은 만나봐야 돼. 그런데 너가 너무 좋다는 티를 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차갑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조금 봐야 되는데 너무 빨려 들어가서 이런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뜨거운 연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2번째, 3번째 볼 때 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약간 그러니까 워낙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이미 깔려 있었나 봐요. 미팅하기 전에 글들을 모두 봤어요. 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차가운 거 몰랐어요.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 만났던 대표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해보시고 제가 쓴 글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감히? 저 언제 봤다고 이렇게 좋다고 평가하세요? 한 번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대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님이 막 웃으시면서 저 글로 되게 오래 봤어요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기록도 시간. 맞아요. 시간의 축적인 거예요. 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오랜 시간 쓰여진 글에는 그 사람이 향기가 난대요. 그 글은 어때요? 시간이 축적이 되잖아요. 결국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축적의 힘이고 시간의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너무 좋은 이야기다. 네. 우리가 시간을 쌓지 않고 온 사람들은 조금 조심하되 네. 반대로 천천히 느리게 조금 더 시간을 쌓은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관계는 시간의 힘으로 축적되었을 때 진짜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저 사람을 판단해서 쳐내지도 말고 너무 급하게 저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너무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2번째 유형의 사람은 너무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를 한 방 맞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이지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여러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3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라인업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추천을 다 하고 라인업을 쭉 썼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추천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분 요즘 좀 말이 많던데 괜찮을까요? 순간 내가 추천한 사람인데 혹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신뢰성을 담보한 상태로 누군가를 얘기한 거니까 나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확 드니까 약간 되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 그분의 뭔가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거나 인성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 뭐 그런 소문이 돈다더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이제 신나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분도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야. 기획을 하는 메인 리더 대표님이 바로 딱 자르시는 거예요. 나는 업계에서 좋은 평판만 있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본인의 소신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소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애쓰잖아요. 맞아요. 욕먹지 않으려고. 저도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쌀국수집이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대화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밥을 막 먹고 있었는데 되게 시끄럽게 남자 2분하고 여자 1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이 조금 피해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또 떠드는 거예요. 2번째 떠들고 나니까 이제 또 가신 거예요. 저는 이 가게를 차릴 때 원칙이 있었다. 보통 우리 식당 가면 마주보고 앉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란히 앉거든요. 너무 대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못 느끼니까 음식의 맛, 그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가게의 구조를 짠 것이다. 지금 너무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남자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네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내서 나 여기 못 오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정말 미동도 없어. 저의 가치와 저의 소신과 저의 신념에 맞지 않으신 것 같으니 물론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나가시라고 말은 그러니까 정중하게 하셨어요. 되게 그게 미움받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그게 되게 신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피해야 될 사람 이야기하려다가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나를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로 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은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쵸? 근데 나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반면교사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살면서 되게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팔로미. 부끄부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못 찾아본다요? 그 성격 좀 바꿔.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힘든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말 섞으시면 안 돼요. 말을 섞는 게 아니라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동안 교사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학교 밖에서 일과 관련된 일을 한 프로 일잘러 빠밤 네 입니다.
그럼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셔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일을 퇴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퇴사하는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쨌든 기본 전제가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돌연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를 먼저 마음속에 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인위적으로 겉으로 친한 척 하면 그 사람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측은지심이든 어떤 마음이든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는 전제하에 이제 스타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세요? 안 생기죠. 어렵죠. 근데 이제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통은 없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팀원이 뭐 한 10명 돼. 팀원이 10명이 되는데 한 명이 회의가 있어가지고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있는 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한 거죠.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자 해서 우르르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없는지 아무도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고 나서 단톡방을 봤더니 어디로 갔다는 내용도 없어.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나 너무 좋다. 맨날 사람들이랑 부대껴서 밥 먹기 싫었는데 나 혼자 시간을 갖고 싶어. 두 번째 사람은 뭐야? 나만 빼놓고 어디 간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이거 상습적이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예요? 나 지금 회의 끝나고 이제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그냥 물어보거든요. 그럼 어디야? 그럼 와. 이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그쵸? 근데 보통은 어때요?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내가 왕따 당한 경험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이걸 확대시키는 거예요. 약간 넘겨짓는 거. 넘겨짓는 뭐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회의 분위기를 뭐 쎄하게 만들어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왜 그렇게 감정적이어서 이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니?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떠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내가 큰 소리로 말해야 먹혀 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과 그 역사가 만들어졌던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사건이라던가 그 잘못된 신념, 부정적인 신념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그 사건의 시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거의 상담사 수준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것 같은? 시간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맥락을 이해하면 이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재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내가 맞다고 옳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맥락을 이해하면 그래도 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혹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알게 된다거나 근데 그 알게 되면서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알아차리게 되면 조금은 변화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깊은 대화를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친해져야 그 대화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못 가고 앞에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입로에서 일단 못 들어가. 그리고 너무 이게 들어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사람과 너무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언어적인 대화가 있고 비언어적인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대화, 리액션이라던가 혹은 내가 함께 하는 어떤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는 줄이면서 그 사람과 좀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힘든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말 섞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싫은 그러니까요. 사람과 첫 번째 대화에서는 말을 섞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함께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팀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랑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도망가요. 우리 얘기 좀 해 하면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와이프가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늘 밤에 얘기 좀 해 이러면 무섭거든요. 그쵸?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를까요? 알아요. 네. 알아. 그러니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막 먹고 있어요. 저 사람이 다 먹을 것 같아. 일어설 것 같아. 그럼 저 사람 일어서는 그 시간에 후다닥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냥 거기서부터 교무실까지 그냥 같이 걸었어요. 그럼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걷기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우리 배부른데 산책 한번 할까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혹은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이제 간식을 사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팀원한테 뭐 예를 들면 준영이라고 해볼게요. 준영 씨 저랑 같이 갈래요? 준영 쌤 우리 오늘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별다른 대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가까이 오기 전에 대화를 시도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꿀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사람들을 보면 외롭거든요. 옆에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외롭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에 되게 많이 감동해요. 그래서 아까 아이스크림 사러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번에 아이스크림 고르는 거 봤더니 밥 한 발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 간식을 사러 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같이 안 가. 그런데도 진영씨 밥 한 발 맞죠?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표정이 탁 하고 풀려요. 그때 워리치님 주신 꿀팁도 좋았어요. 핸드폰에 저장해 놓는 방법. 저 나이 때는 다 애들이 있잖아요. 네. 애들의 이름을 적어놔요. 그럼 업무상으로도 오랜만에 딱 통화를 할 때 그게 같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체리는 잘 지내죠? 이렇게 하면 마음에 막 이게 문이 확 열리죠. 완전 열리죠. 네, 이게 뭔가 내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그쵸, 아까 그쵸, 밥 한 그쵸. 바도 비슷한 거 네, 같아요. 같은 맥락이죠.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이것도 애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고. 저도 뭔가 그 사람을 되게 이해해 보려고 한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서 네. 그 사람이랑 일하기 싫어서 회사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나간 사람들의 일이 다 저한테 와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이해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도 못하겠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네. 그 성격 좀 바꿔.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제 사람이 싫어지는 네. 단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 직원들이 나가서 일의 업무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업무 과중이 생기니까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은 뭐예요? 그 사람이 너무 독단적이야. 성격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바꾸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얘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뭐 팀장님 지금 10명분의 일을 해야 돼서 사실 이 부분에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상대는 나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의 당사자가. 근데 이거를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고 사실 그 앞단의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 문제가 왜 힘든가를 나는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욕구가 뭐였는지 확인하고 그 욕구를 요청하는 거죠. 보통 F가 그 사람 감정 되게 많이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 회사에서 유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비즈니스 관계. 근데 저는 그 적당한 거리가 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깨진다고 봐요. 내가 거리를 둔다? 이거는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산하는 관계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롱런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사실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야 네가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어라는 전제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맞아요. 거잖아요. 너무 맞아요. 가까이 가면 대이니까 또 너무 멀리 가면 그러니까 네가 다치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맞아. 그래서 저는 적당한 거리는 없다고 봅니다. 몸이답다. 몸이다운 답. 결국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되게 스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잘 다루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인사고과를 줄 때 뭐 A냐 B냐 C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혼자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B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협업을 잘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만 잘하면 돼. 맞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필드에서는 나만 잘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사실 나만 잘하는 사람은 AI한테 대체되기 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일잘러가 될 수 있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로미도 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혼자 하려니 안 돼. 어벤져스도 팀이 있었더라고요. 그 잘난 어벤져스도 팀을 만드는데 내가 뭐라고 혼자 일했어. 어벤져스도 팀이었구나. 네. 근데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저는 키라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에너지 받고 사람한테 상처 받고. 네. 근데 결국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니까. 혼자서 살 수 없어. 너 외로워. 외로워요. 또 찾아. 또 상처받아. 또 찾아. 이거 어쩔